순백의 베일 아래로 한지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웨딩홀의 단상은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 같았고 그녀는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그 중앙에 서 있었다. 눈부신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그녀의 값비싼 실크드레스 위에서 부서졌지만 정작 그녀의 피부에는 어떤 온기도 전달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곁에 선 남자, 강민혁 캥민 마이너스 유키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만큼이나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신랑 강민혁 군은 신부 한지원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일생 동안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든 하객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지원의 아버지는 객석 첫 줄에서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이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다.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는 지원의 가문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세안그룹의 후계자인 민혁의 만남은 모두가 선망하는 완벽한 전략적 제휴이기도 했다. 민혁이 마이크에 한 걸음 다가섰다. 정적이 흘렀다. 지원은 연습한 대로 그를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대신 지난 몇 주간 그에게서 느꼈던 미묘한 거리감을 애써 지우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가 평생 준비해온 그 어떤 대답과도 달랐다. 아니요. 순간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례사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었다. 지원의 미소가 입가에 매달린 채 그대로 멈췄다. 강민혁은 한지원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하객석 첫 줄, 상아색 원피스를 입고 도발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한 여자, 윤설아, 윤COLOA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혁은 마이크를 고쳐잡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나는 한지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아니라 내가 평생 사랑할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윤설아를 가리켰다. 나는 윤설아만 사랑합니다. 그 말은 쐐기처럼 정적을 깨고 홀 전체로 퍼져나갔다. 수백 명의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소음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축하의 빛이 아닌 잔혹한 기록의 빛이었다. 지원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민혁의 옆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이 이토록 낯설고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윤설아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명백한 조롱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지원을 찔렀다. 지원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혁군, 자네 지금 무슨... 그의 외침은 민혁의 다음 행동에 묻혔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내더니 단상 아래로 성큼성큼 걸어 내려갔다. 그는 모든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설아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설아야,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지원과 그녀의 가문에 대한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윤설아는 기다렸다는 듯 손을 내밀었고 민혁은 지원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그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설아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하객들은 이제 두 편으로 나뉜 듯했다. 세안그룹과 연관된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침묵했고 지원의 가문과 관련된 사람들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지원의 어머니는 결국 실신했고 웨딩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원은 여전히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어떤 이들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조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순백의 드레스가 마치 수의처럼 느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은방울꽃 부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꽃잎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민혁과 설아는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다. 지원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머리에 꽂힌 길고 거추장스러운 베일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수십 개의 실핀이 머리카락을 잡아뜯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베일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단상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움직이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잠시 잦아들었다. 그녀는 그 어떤 부모님이나 친지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출구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민혁과 설아의 곁을 지나쳐 갔다. 민혁은 그제야 잠시 그녀를 돌아보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냉담함 뿐이었다.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웨딩드레스의 긴 자락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텅 빈 버진 로드를 거슬러 걸었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미래, 그녀의 사랑이 발밑에서 짓밟렸다. 하객들은 마치 홍해처럼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홀의 거대한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눈부신 10월의 햇살이 그녀의 눈을 찔렀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의 결혼식 날은 그렇게 그녀의 장례식이 되었다. 3년 전 오늘 한지원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가족이 평생 쌓아올린 사업, 그리고 그녀 자신. 민혁의 배신 이후 지원의 아버지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쓰러졌고 회사는 세안그룹의 교묘한 압박과 재정적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다. 강민혁과 윤설아는 보란 듯이 성대한 결혼식을 다시 올렸고 민혁은 세안그룹의 핵심 임원으로 승승장구했다. 한지원은 잿더미 속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잿더미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다는 것을. 그날 웨딩홀을 걸어 나오던 순간 한지원은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한지원이 태어났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뉴욕의 차가운 빌딩 숲에서 자신을 재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숫자의 언어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재무 분석가이자 감정을 배제한 채 움직이는 전략가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3년 만에 그녀는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인천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서울의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복수의 냄새 대신 차가운 강철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녀의 새로운 무기가 되어줄 남자, 권희준, 아이준이 함께였다. 준비됐어요, 지원 씨? 이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염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원은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3년 전 단상 위에서 지었던 불안정한 미소와는 질적으로 다른
견고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오래 기다리게 했죠. 그녀는 선글라스 너머로 눈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강민혁, 윤설아, 그리고 세안그룹, 그녀가 돌아왔다. 폭풍의 눈이 마침내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는 잿빛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한지원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 땅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단출한 짐가방 하나와 산산조각 난 마음뿐이었다. 웨딩드레스의 차가운 실크 감촉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떠나기 직전 병상에서 간신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살아남아라, 지원아, 어떻게든 강해져서 돌아와라. 그 말이 그녀의 유일한 지표가 되었다. 뉴욕. 도시는 거대하고 무자비했으며 개인의 비극 따위는 집어삼킬 듯한 소음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맨해튼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첫 몇 달은 지옥과도 같았다. 밤마다 웨딩홀의 악몽이 그녀를 찾아왔다. 강민혁의 냉담한 목소리, 윤설아의 조소 어린 미소, 그리고 하객들의 수군거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고, 그럴 때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다짐했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그녀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녀는 컬럼비아 대학 경영 대학원에 등록했다. 그녀가 선택한 전공은 재무 및 회계 감사였다. 과거 그녀가 경영학을 공부했던 것이 우아한 상속녀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숫자의 논리, 자본의 흐름, 그리고 기업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파헤치는 법을 연마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해졌다. 강의실, 도서관,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작은 회계법인. 그녀는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했다. 화려했던 과거의 인맥은 모두 끊어냈다. 그녀의 외모도 변해갔다. 길었던 머리는 어깨까지 단정하게 잘랐고 화려한 드레스 대신 무채색의 파워수트가 그녀의 유니폼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순진함 대신 날카롭고 차가운 지성이 빛나기 시작했다. 2년 차가 되었을 때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골드만삭스의 M&A 부서 인턴으로 발탁되었다. 그곳은 잠 못 이루는 밤과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악명 높았지만 지원에게는 오히려 안식처였다. 복잡한 재무제표와 기업 가치 평가 모델 속에서 그녀는 강민혁을 잊을 수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를 향한 분노를 더 날카로운 무기로 벼릴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인턴 이상이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냈고 베테랑 분석가들도 놓치는 재무제표상의 미세한 붉은 깃발을 찾아냈다. 그녀의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찔렀다. 그녀의 냉정함과 집요함은 상사들의 눈에 띄었고 동시에 몇몇의 질투를 사기도 했다.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생존을 넘어선 증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권희준, 카오니아의 주은과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골드만삭스가 대규모 기술 기업의 적대적 인수 방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였다. 상대편 인수 주체는 블랙옵스 캐피털이라는 베일에 쌓인 사모펀드였다.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최소한의 정보만 노출한 채 막대한 자금력으로 타깃을 압박했다. 지원은 블랙옵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팀에 배속되었다. 몇 주간의 밤샘 작업 끝에 지원은 그들의 자금 조달 방식에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복잡한 파생 상품 거래. 그것은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대담하고도 정교한 전략이었다.
지원은 이 전략을 설계한 인물의 천재성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취약점을 찾아내려 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게임의 설계자를 만나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최종 협상 테이블. 지원은 상사를 따라 보조 인력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랙옵스 캐피털의 대표 권희준을 처음 보았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최고급 소재의 맞춤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마치 고요한 심해 같았다. 회의는 팽팽했다. 골드만삭스 측이 방어 논리를 펼칠 때마다 이주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로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렸다. 그는 숫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까지 읽어내는 듯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매료되었다. 저 남자 강민혁과는 근본부터 다른 종류의 강함을 지니고 있었다. 강민혁의 강함이 과시와 파괴에서 나온다면 이준의 강함은 통제와 창조에서 나왔다.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지원의 상사가 마지막 카드로 그녀가 발견한 취약점을 제시했다. 이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상사를 바라보지 않고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지원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 분석 당신이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지원은 긴장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네, 제가 했습니다. 그날의 협상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지만 지원은 이겼다. 회의가 끝나고 로비를 나서려 할 때 이준이 그녀를 따라잡았다. 한지원 씨. 그는 정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의 분석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변수 하나를 놓쳤더군요. 그는 그녀가 제시한 취약점에 대한 완벽한 보완책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지원은 전율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블랙옵스에서 일할 생각 없습니까? 이준이 본론을 꺼냈다.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한데 그것은 스카우트 제의였지만 동시에 시험대이기도 했다. 지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골드만삭스보다 더 흥미로운 도전을 주실 수 있다면요. 이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스쳤다. 좋습니다. 내일 내 사무실로 오시죠. 흥미로운 도전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공룡을 떠나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사냥꾼의 둥지로 옮겨갔다. 블랙옵스 캐피털에서의 1년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가로 만들었다. 권희주는 냉철한 스승이자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는 지원에게 단순히 재무 분석이 아닌 거대한 자본의 판을 읽고 설계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 속에 도사린 깊은 상처와 분노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복수심은 강력한 동기가 되죠, 지원 씨. 어느 늦은 밤 프로젝트를 마치고 위스키 잔을 기울이던 이준이 툭 던지듯 말했다. 하지만 그것에 잡아먹히는 순간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겁니다. 바로 승리 그 자체죠. 지원은 그제야 자신의 속내를 어렴풋이 털어놓았다. 3년 전 그날의 일, 무너진 가족, 그리고 강민혁, 이주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새한 그룹 말이군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중얼거렸다. 강민혁, 유능하지만 오만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을 짓밟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의 장인 윤 회장은 더 교활한 늙은 여우고요. 이준이 그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건넸다. 세안그룹의 지배 구조 분석 자료입니다. 지난 6개월간 준비했습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다. 파일 안에는
세안그룹의 취약한 지분 구조,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 그리고 강민혁이 주도하는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다. 이준 씨, 이건 세안그룹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강민혁 같은 기생충들이 갉아먹고 있죠. 이준이 창밖의 뉴욕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썩은 것을 도려내고 가치 있는 것을 재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당신이 필요합니다. 세안의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권희준이 자신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재능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상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그 상처를 극복하고 승리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지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복수심에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1년간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치열한 전략 회의 속에서 서로의 지성에 감탄했고 수많은 위기를 함께 돌파하며 서로에게 등을 맡길 수 있는 동지가 되었다. 이준의 차가움 속에는 따뜻한 배려가 있었고 지원의 날카로움 속에는 그가 유일하게 알아본 견고함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격정적인 불꽃이 아닌 단단한 강철이 재련되듯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깊어졌다. 어느 날 이준은 그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그는 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했다. 지원 씨, 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서울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세안그룹의 지분 인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될 겁니다. 지원은 숨을 죽였다. 3년 만의 기환이었다.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준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서울에 가면 많은 것들이 당신을 흔들려 할 겁니다. 과거의 유령들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기억해요. 당신은 더 이상 3년 전의 한지원이 아니라는 걸. 지원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이준은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그들의 입맞춤은 길고 깊었다. 그것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닌 두 명의 강력한 파트너가 서로의 영혼을 확인하는 성숙한 약속이었다. 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권희준의 아내이자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서 폭풍의 중심부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세안그룹 본사 빌딩은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3년 전 한지원은 이 빌딩을 약혼자의 직장이라 생각하며 설렘과 자부심을 안고 드나들었다. 하지만 오늘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서 바라보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탑은 그녀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그녀가 되찾아야 할 전장이자 그녀의 과거를 묻어버린 거대한 묘비이기도 했다.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 금융계는 블랙옵스 캐피털이라는 이름의 유령에 의해 완전히 뒤흔들렸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은밀하고 공격적인 사모펀드로 알려진 그들이 철옹성 같던 세안그룹의 지분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규모로 매집했다. 창업주 가문과 기존 이사진이 손쓸 틈도 없이 권희준은 단숨에 세안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했다. 세안그룹 내부는 벌집을 쑤신 듯했다. 임원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권력 구도에 경악했고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강민혁 상무와 그의 장인인 윤 회장 라인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권희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필사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30대 중반의 한국계, 미국인, MA의 귀재,
철저히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뿐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빌딩의 최고층,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해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승승장구했다. 윤설아와의 결혼은 그에게 세안그룹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었고, 그는 윤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며 자신의 입지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의 실질적인 차기 황태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권희준이라. 그가 읊조리듯 말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준의 단출한 프로필이 놓여 있었다. 월가에서 돈놀이나 하던 놈이 감히 세안을 넘봐?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보다는 오만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구축해온 사내 정치의 거미줄과 윤 회장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그 어떤 외부의 침입자도 막아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이 새로운 최대 주주 역시 적당히 구슬리거나 혹은 밟아버릴 수 있는 상대로 여겼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설아가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하고 도발적이었다. 자기야, 표정이 왜 그래? 그 뉴욕 촌뜨기 때문에. 그녀가 민혁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했다. 아빠가 그러시는데 그냥 돈 냄새 맡고 온 하이에나일 뿐이래. 적당히 이익 챙겨주고 쫓아내면 그만이야. 물론이지. 민혁이 설아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방심할 순 없어. 내일 첫 이사회가 열린다고 통보가 왔어. 그놈이 직접 참석한대.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어떤 놈인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그리고 알려줘야지. 이세안 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니 완벽한 성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세안그룹 본사 1층 로비는 평소보다 더 삼엄한 경비 속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은 새로운 회장, 권희준이 공식적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다. 모든 임원이 로비의 도열에 새로운 권력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과 윤 회장도 맨 앞줄에 서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완벽한 수트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권희준에게 어떻게 첫인상을 각인시킬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로비의 회전문을 통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권희준이었다. 그는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더 젊고 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의 뒤를 몇 명의 수행원이 따랐다. 강민혁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갈 준비를 했다. 윤 회장 역시 노련한 미소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이준의 바로 옆, 그와 나란히 걷고 있는 한 여성에게 향했다. 그녀는 검은색의 날카로운 테일러드 수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으며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블랙옵스의 핵심 임원인가? 강민혁 역시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실루엣이었지만 그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저토록 차갑고 강력한 아우라를 가진 여자가 없었다. 이준과 그 일행이 엘리베이터 홀 앞에 멈춰 섰다. 윤 회장이 한 걸음 나서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세안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권 회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받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듣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강민혁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이쪽은 제 사위이자 그룹의 핵심인 강민혁 상무입니다. 민혁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강민혁입니다. 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주는 그와 악수를 나누면서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강민혁 상무. 당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준의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로비의 밝은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드러냈다. 강민혁의 미소가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내밀었던 손이 허공에서 어색하게 멈췄다. 윤설아 역시 옆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한지원이었다. 3년 전 자신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버렸던, 그래서 이미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믿고 살았던 바로 그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3년 전 그날의 절망과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지성과 얼음 같은 냉정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강민혁 상무. 지원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녀는 민혁을 지나쳐 그의 뒤에 서 있는 윤설아를 바라보았다. 윤설아 씨도 잘 지냈어요? 그것은 안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그녀가 왜 여기에? 그리고 왜 권희준의 옆에? 수만 가지 의문이 그를 덮쳤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이주는 이 모든 상황을 재미있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다음 막을 기다리는 관객처럼 보였다. 소개가 늦었군요. 권희준이 충격에 빠진 임원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지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여러분께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그는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선언했다. 블랙옵스 캐피털의 수석 파트너이자 제 아내인 한지원 이사입니다. 폭풍이 마침내 세한그룹의 심장부에 상륙했다. 세한그룹의 최고층 이사회실은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은 위태롭게 느껴졌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기존의 임원진과 새로운 주인이 마주 앉았다. 강민혁은 애써 평정을 가장하려 했지만 그의 굳은 턱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로비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그는 한지원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었다. 3년 전 자신이 짓밟고 버렸던 그 여자가 이제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곁에 앉은 윤설아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의 귀에 대고 독사처럼 속삭였다. 저 여자가 감히 여길 왜 와? 저 따위 옷을 입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강민혁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조용히 해라는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이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한지원이 어떻게 권희준의 아내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의 오만함은 아직 공포로 바뀌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한
한지원의 유치한 복수극일 뿐이라고 애써 치부하려 했다. 권희준과 한지원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모든 임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파워 커플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권희준은 망설임 없이 테이블 상석 회장의 자리에 앉았다. 한지원은 당연하다는 듯 그의 바로 오른쪽 자리에 앉아 검은색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긴장감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왔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강민혁에게 머물렀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희준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세안그룹은 오늘부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투명 경영과 책임 경영을 원칙으로 삼을 것을 선언합니다. 과거의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인 구조는 모두 쇄신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기존 세력, 특히 강민혁과 윤 회장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과도 같았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숨을 죽였다. 이주는 옆자리의 지원을 향해 가볍게 손짓했다. 그리고 이 중대한 변화를 이끌 핵심 인물을 소개합니다. 한지원 이사입니다. 그녀는 제 아내이기 이전에 블랙옵스 캐피털의 수석 파트너이며 앞으로 세안그룹의 특별 내부 감사 및 구조조정본부를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로비에서의 소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선언이었다. 아내라는 단어는 충격이었지만 내부 감사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임원들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안겨주었다. 강민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내,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내부 감사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그의 뇌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지원이 자신의 모든 비밀 장부, 그동안 윤 회장의 비호 아래 저질러온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된다는 의미였다. 3년 전에 순진하고 사랑에 빠졌던 그 한지원이 아니었다. 지금 그의 앞에 앉아 있는 여자는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차갑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침묵을 깬 것은 윤 회장이었다. 노회한 여우는 부드러운 미소 뒤에 칼을 숨기고 있었다. 권 회장님, 새로운 변화의 의지는 존중합니다. 다만 이렇게 민감한 자리에 가족을 임명하시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에 상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에겐 이미 전문적인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는 공적인 명분을 내세워 지원의 칼을 막아보려 했다. 동시에 강민혁에게는 걱정 말라는 듯한 미묘한 신호를 보냈다. 이 사회는 아직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다. 권희준이 미소를 지었다. 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그 전문적인 팀이 너무 많은 것을 간과해왔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 이사보다 더 적임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윤 회장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기존 감사팀 전체를 무능하다고 낙인 찍어버렸다. 윤 회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 순간 참지 못한 윤설아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이 사회의 무거운 공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3년 전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자격이요? 저 여자한테 무슨 자격이 있는데요? 당신 돈으로 산 학이라도 있나? 아니면 3년 전 내 남편 꼬시려다 실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침대에서 그 자리를 얻어낸 건 아니고요? 경멸과 도끼가 가득한 목소리였다. 이사회실의 공기가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노골적이고
천박한 인신공격이었다. 강민혁이 설아 씨 하며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아내의 어리석음에 절망했다.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3년 전 버림받은 신부의 감정적인 폭발이나 최소한의 당황이라도 기대했다. 이것은 한지원의 전문성을 떠나 그녀의 개인적인 상처를 가장 잔인하게 후벼 파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한지원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설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슬픔 대신 마치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 시선만으로도 윤설아는 자신이 방금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지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정면의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치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제 자격 말이군요. 그녀가 노트북의 키를 하나 눌렀다. 회의실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그녀의 이력이 떠올랐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최우등 졸업, 뉴욕주 공인회계사, 골드만삭스 MA팀 시니어 애널리스트, 그리고 세안그룹의 30억 달러 규모 인수를 총괄 지휘한 블랙옵스 캐피털 수석 파트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윤설아에게 고정했다. 이번에는 무관심이 아닌 날카로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내 자격은 오늘 아침 윤설아 씨를 포함한 이 방의 모든 분들이 여전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인수를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침대에서 자리를 얻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가 스쳤다. 그건 강민혁 상무의 아내인 윤설아 씨의 전문 분야인 걸로 아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고 당신은 고작 문제, 많은 자산 하나를 얻는데 그쳤다는 것뿐이죠. 완벽한 반격이었다. 문제 많은 자산이라는 말에 강민혁의 얼굴이 격렬하게 일그러졌다. 윤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강민혁은 모욕감을 넘어선 공포에 휩싸였다. 단순한 말싸움에서의 패배가 아니었다. 한지원이 방금 뭐라고 했나? 세안그룹의 인수를. 그녀가 총괄했다고? 그렇다면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것을, 회사의 모든 약점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뜻이었다. 3년간의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이 그를 덮쳤다. 지원에게 그들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윤설아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복잡한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죠. 오늘 첫 번째 안건입니다. 강민혁 상무가 총괄했던 알파 프로젝트의 재무제표에서 발견된 몇 가지 심각한 불일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혁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알파 프로젝트는 그가 지난 2년간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온 핵심 통로였다. 그는 완벽하게 숨겼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지원은 회의가 시작된 지 단 10분 만에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지원은 스크린의 특정 부분을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다. 여기 JS 컨설팅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500억 원의 용역비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이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이며 자금은 곧바로 스위스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3년 전 사랑을 갈구하던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의 목을 물기 직전인 냉혹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강 상무님,
이 500억 원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사회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강민혁의 완벽했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다. 500억 알파 프로젝트. 한지원은 정확히 그의 숨통을 쥐고 있었다. 윤설아는 분노와 모욕감에 휩싸여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여자가 어떻게?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닥쳐. 강민혁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칠게 소리쳤다. 지금은 그녀의 히스테리를 받아줄 때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장인 윤 회장을 바라보았다. 노회한 회장의 얼굴은 평소의 여유를 잃고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회장님, 저 여자가, 윤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내 사무실로. 그들은 폐잔병처럼 서둘러 그 자리를 떴다. 윤 회장의 집무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민혁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알파 프로젝트는 완벽했습니다. 자금 세탁 경로는 수십 개의 해외 법인을 거쳤습니다. 한지원이 아무리 유능해도 이렇게 단기간에 그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 대한 확신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단기간이라고? 윤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강상무, 자네는 저들이 지난 6개월간 인수를 준비했다는 말을 잊었나? 그들은 회사를 사기 전부터 이미 자네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야. 한지원은 자네의 약점을 손에 쥐고 이 게임을 시작한 걸세. 노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권희준과 한지원을 과소평가했다. 강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공포가 분노로 변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당할 순 없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건 돈일 겁니다. 아니면 나에 대한 유치한 복수겠죠. 그는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한지원이 여전히 3년 전의 감정에 휘둘리는 여자이길 바랐다.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권희준이든 한지원이든 그들의 속셈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는 완벽한 피해자이자 협력자의 가면을 쓰기로 했다. 그는 그날 오후 한지원의 새로운 사무실로 지정된 층으로 향했다. 특별 내부 감사 본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실이었던 그곳은 이제 권희준이 뉴욕에서 직접 데려온 날카로운 눈빛의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세안의 기존 직원들과는 이질적인 차가운 공기를 뿜어냈다. 한지원의 사무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안에 없었다. 그녀의 비서 혹은 팀원으로 보이는 여자가 그를 막아섰. 한 이사님은 현재 서버실에서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직접 감독하고 계십니다. 면담은 공식 절차를 통해 요청해 주십시오. 강민혁은 자신이 이 거대한 빌딩의 핵심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부인 취급을 당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권희준 회장실로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강상무입니다. 어제 이사회 건에 대해 드릴 말씀이.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기계적이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한지원 이사님과 화상회의 중이십니다. 모든 실무 보고는 한 이사님을 통해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그들은 완벽한 하나의 유닛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유리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완벽한 부부 행세라니. 그는 한지원이 권희준의 방패 뒤에 숨어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래, 저 여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권희준의 돈과 권력이지. 그는 여전히 한지원의 능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알파 프로젝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그는 윤 회장의 묵인하에 최소 4개의 유령 회사를 더 운영하며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 돈은 윤 회장 일가의 사치품 구매, 정치권 로비, 그리고 강민혁 자신의 비밀 투자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것이 그의 완벽한 왕국의 실체였다. 그의 핵심 공범은 세안그룹의 재무총괄이사, CFO인 박 이사와 법무팀장이었다. 강민혁은 그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한지원이 서버 데이터를 통째로 가져갔다. 당장 알파와 베타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수정해야 해. 백업 서버에 접근해서 흔적을 지워.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의 완벽했던 범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 상무님, 이미 늦었습니다. 한 이사 측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서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본뿐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이미 그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강민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한지원은 그가 손을 쓰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확보한 것이다. 같은 시각 한지원은 세안그룹의 지하 서버실에 서 있었다. 수십 대의 서버가 내는 냉각 팬 소리만이 그녀의 차가운 표정과 어우러졌다. 그녀의 팀원들이 블랙옵스의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 세안의 모든 데이터를 미러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했다. 증거 인멸 시도. 그래서 그녀는 이사회에서 그를 도발한 직후 곧바로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바라보았다. 3년 전 뉴욕에서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던 바로 그 자료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 그녀는 세안그룹의 내부자로서 모든 원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알파나 베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코드명을 입력했다. 프로젝트 제우스. 그것은 윤 회장과 강민혁이 가장 깊숙이 숨겨둔 그룹의 승계 구도와 관련된 불법적인 주식 신탁 거래였다. 알파 프로젝트가 강민혁의 용돈이었다면 제우스는 윤 회장이 그룹 전체를 강민혁에게 넘기기 위해 설계한 거대한 범죄의 핵심이었다. 한지원은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심장을 먹게 할 단검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권희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군. 저녁은 어때? 지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처리할 쓰레기가 남아 있어요. 먼저 쥐덫부터 확인해야죠. 그녀는 자신의 팀원에게 지시했다. 강민혁 상무와 박 이사, 법무팀장의 최근 24시간 통화 내역과 이메일을 모두 확보하세요.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한지원이 자신을 천천히 조여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과거의 모욕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냥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한지원을 얕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는 윤 회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한지원은 대화나 협상으로 물러설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도 분노로 차 있었다. 알고 있네.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우리 쪽 사람들을 모두 잘라버렸어. 그 여자 단순한 감사가 아니야. 처형인이야.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강민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가 감사를 계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라도.
그는 3년 전 한지원의 가문을 무너뜨렸던 방식을 떠올렸다. 그때는 돈과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 하지만 지금 상대는 더 큰 돈과 권력을 가졌다. 그렇다면 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강상무, 자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강민혁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완벽한 가면은 때로 상대방이 사라졌을 때 완성되는 법입니다. 회장님, 그는 한지원을 세안 그룹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한편 한지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민혁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팀은 단순한 회계사가 아니었다. 블랙옵스 캐피털은 월스트리트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직 정보기관 요원들로 구성된 자체 보안 및 정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강민혁의 사무실과 주요 공범들의 라인에 합법적인 감시망을 설치한 상태였다. 강민혁이 방금 박 이사에게 백업 서버 접근을 지시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방금 전 스위스 은행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차단했습니다. 보고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한지원은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침착하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좋아요. 그가 더 많은 공범에게 연락하도록 유도하세요. 쥐가 많을수록 한 번에 잡기 편하니까. 강민혁은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다. 그는 자신이 숨겨둔 비자금을 관리하는 해외의 브로커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들 중 누구와도 제대로 된 연결이 되지 않았다. 평소라면 즉각 응답했을 그들이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알지 못했다. 한지원이 세한그룹을 인수하기 몇 주 전부터 이미 블랙옵스의 자금력으로 그 브로커들을 매수하거나 제거해버렸다는 사실을. 그의 완벽했던 자금줄이 모조리 막혀버렸다. 공포가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권희준과 한지원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그는 윤설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자기야, 어떻게 좀 해봐. 아빠한테 말해. 강민혁은 아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지금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이 아니야. 모든 게 끝장나게 생겼다고. 당장 내 명의로 된 해외 계좌들 전부 확인해봐. 한지원이 그것까지 알아냈는지 그는 윤설아의 명의로도 상당한 자금을 빼돌렸었다. 윤설아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있었다. 한지원은 그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을 데이터로 확인했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이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수고했어요, 지원 씨. 너무 무리하지는 마. 오늘 저녁은 집에서 내가 직접 하죠. 그들의 대화는 냉혹한 전장의 지휘관과 따뜻한 연인의 모습을 오갔다. 강민혁은 이제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그것은 윤 회장조차 모르는 그가 개인적으로 관리해온 해결사였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돈만 주면 어떤 더러운 일이든 처리하는 자였다. 일 처리가 하나 필요하다. 대상은 여자다. 조용하고 완벽하게. 그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선을 넘었다. 하지만 그가 끄는 전화 역시 한지원의 팀에 의해 즉시 감지되었다. 팀장이 그녀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다. 이사님, 강민혁이
방금 청소부와 접촉했습니다. 대상은 이사님으로 추정됩니다. 한지원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침착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좋습니다. 그 청소부가 움직이도록 두세요. 대신 우리 쪽 보안팀도 준비시키세요. 그녀는 복수를 넘어 정의를 집행할 준비를 마쳤다. 청소부라. 한지원은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강민혁이 풀어놓은 어둠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의 팀장이 보고한 내용은 명확했다. 강민혁은 선을 넘었다. 단순한 금융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살인도 불사할 괴물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듯한 냉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권희주는 그녀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차분함을 잃고 드물게도 분노로 굳어 있었다. 당장 이 일을 중단해야겠소. 지원 씨, 이건 단순한 기업 감사가 아니야.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손에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지난 3년간 겪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지원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이준 씨, 강민혁이 이럴 거라는 거 우리 둘 다 예상했잖아요. 그가 폭력을 사용하려 한다는 건 그만큼 그가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예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나를 제거하려는 이유는 내가 가진 데이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 데이터의 의미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내가 물러서면 우리는 그를 단순한 횡령범으로밖에 처벌하지 못해요. 그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요. 이주는 그녀의 결의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좋아요. 하지만 약속해줘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겠다고. 내 보안팀이 24시간 당신 곁을 지킬 거요. 이건 협상이 아니오. 명령이오. 지원은 그의 품에 안겨 잠시 눈을 감았다. 알아요.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잠시 부드럽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다시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전략을 수정했다. 서버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다. 강민혁과 윤 회장은 분명 이 모든 것을 실무자의 실수나 과장된 해석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녀에게는 내부자의 증언과 그들의 손때가 묻은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거미줄에서 가장 약한 고리,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인물이 떠올랐다. 최규호 부장. 최규호 부장은 세안그룹의 30년 역사를 함께한 산증인이자 재무팀의 실질적인 금고직이었다. 그는 강직한 성품을 가졌지만 몇 년 전 강민혁이 윤 회장의 라인을 타고 승진하면서부터 실권 없는 자리로 밀려나 있었다. 그는 곧 정년을 앞두고 있었다. 지원은 그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강민혁과 윤 회장은 청소부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동안 여론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한지원의 특별감사팀이 그룹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사내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3년 전 파혼당한 여자의 사적인 복수극, 월스트리트의 오만한 하이에나가 토종 기업을 망치려 한다. 권희준 회장은 아내의 치마폭에서 벗어나라 같은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이러한 선동은 효과가 있었다. 기존 직원들은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뒤엎으려는 지원의 팀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자료 제출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고 회의는 비협조로 일관했다. 강민혁은 이 혼란을 틈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임원들을 규합하여 이사회에서 권희준의 리더십과 한지원의 자격 문제를 다시 제기할 준비를 했다. 그는 한지원을 내부에서부터 고립시키려 했다. 지원은 이러한 잡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팀에게 말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는 것은 그들의 의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료를 숨길수록 우리가 찾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녀는 최규호 부장에게 조용히 접근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면담 대신 퇴근길에 그의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그를 기다렸다. 최 부장은 그녀를 보고 당황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한 이사님, 저를 찾아오신 이유를 압니다. 하지만 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목선은 헬쑥했고 깊은 피로와 체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아들의 희귀병 치료비 때문에 윤 회장과 강민혁이 제공하는 특혜를 거절할 수 없었다. 아드님 병원비 때문이라는 거 압니다, 부장님.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최 부장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강민혁이 그걸로 부장님을 묶어두고 있겠죠.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아십니까? 그녀는 알파 프로젝트의 자금 일부가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 부장의 아들 치료비 지원 재단으로 흘러 들어간 내역을 보여주었다. 그건 회장님의 특별 배려라고. 배려가 아니라 족쇄입니다.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부장님은 지금 아들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돈을 만지고 계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최 부장의 양심을 찔렀다. 저는 부장님을 협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선택지를 드리러 온 겁니다. 이대로 침묵하며 범죄의 공범으로 은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그때였다. 공원 가로등이 깜빡거리더니 어둠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그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평범한 등산객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과 걸음걸이는 달랐다. 살기가 느껴졌다. 지원은 즉시 최 부장을 자신의 뒤로 밀쳤다. 움직이지 마세요.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코트 주머니 속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권희준의 보안팀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한지원 이사님, 강상무님이 잠깐 대화를 원하십니다.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이것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다. 강민혁의 청소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최 부장과 접촉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납치하여 경고하려 한 것이다. 강 상무에게 전하세요. 대화는 이사회에서 하자고. 지원이 차갑게 응수하며 뒷걸음질 쳤다.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지원에게 닿기도 전에 공원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 두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권희준의 사설 보안팀 요원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준희 지원을 위해 고용한 최고 중에 최고였다. 이런 젠장, 청소부들은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다. 짧지만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보안팀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훨씬 더 조직적이었다. 두 남자는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모든 것이 1분도 채 안 되어 일어났다. 최 부장은 너무 놀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있었다. 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보안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경찰이 아닙니다. 이들을 우리 시설로 데려가세요. 강민혁이 보냈다는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무기를 쥐어준 셈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최규호 부장은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어떤 괴물들을 상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강민혁은 단순한 부패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살인교사도 서슴지 않는 자였다. 그리고 한지원은 그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었다. 아들의 치료비 때문에 지켜왔던 그의 침묵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혼까지 더럽히는 족쇄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최규호 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한지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경호원들이 지키는 문을 통과하며 어젯밤의 공포를 다시 떠올렸다. 그는 지원의 책상 위에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지난 10년간 몰래 기록해온 강민혁과 윤 회장의 모든 비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컴퓨터 데이터와는 달리 그의 필체로 직접 작성된 원본이었다. 어젯밤 강상무가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강상무의 지시로 직접 관리했던 자금 내역입니다. 컴퓨터에 남기지 않은 프로젝트 제우스의 핵심 장부입니다. 지원은 수첩을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날짜, 금액, 수신인, 그리고 윤 회장의 승인 사인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이었다. 그녀는 최 부장을 바라보았다.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아드님의 치료와 부장님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블랙옵스의 이름으로 최 부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는 사무실을 나갔다. 한지원은 드디어 적의 심장에 꽂을 첫 번째 칼을 손에 넣었다. 강민혁의 청소부는 이제 그녀의 손에 있었고 그의 가장 오래된 공범은 그녀의 증인이 되었다. 강민혁과 윤 회장이 퍼뜨린 복수극이라는 연막은 걷히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지원은 방금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다. 강민혁은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가 고용한 청소부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지난 12시간 동안 그 어떤 연락도 닿지 않았다. 그들이 한지원의 손에 들어갔다는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지만 임무가 실패했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마지막 물리적 카드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최규호 부장 역시 오늘 아침 무단결근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척추를 타고 내렸다. 최 부장이 배신했다. 그 늙은 여우가 자신의 비밀 장부를 통째로 한지원에게 넘겼을 것이다. 그는 장인인 윤 회장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갔다. 윤 회장 역시 사색이 되어 있었다. 최 부장이 사라졌네. 그의 가족들도. 강민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틀림없습니다. 한지원이 그를 빼돌린 겁니다. 회장님, 이제 우린 끝입니다. 그 장부에는 윤 회장이 육중한 책상을 내리쳤다. 시끄럽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노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증거를 없앨 수 없다면 증거를 쥔 자를 무너뜨리면 돼. 강민혁은 장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살인이라는 물리적 수단이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회적, 정치적인 수단으로 그녀를 매장시킬 차례였다. 한지원이 지금 휘두르는 칼은 내부 감사라는 명분입니다. 그 명분 자체를 부러뜨려야 합니다. 강민혁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파괴적인 창의력이 솟아났다. 그녀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고 역공을 가하는 겁니다. 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박 이사, CFO가 아직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RD센터 소장도 회장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직접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시킵니다. 윤 회장의 눈이 커졌다. 자네 미쳤나? 제 살을 깎아 먹겠다는 건가?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겁니다. 강민혁이 소리쳤다. 우리가 정보를 유출시킨 후 그 모든 디지털 흔적을 한지원의 감사팀 쪽으로 향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박 이사와 RD 센터라면 가능합니다. 그녀가 서버 데이터를 통째로 가져갔으니 오히려 의심받기 딱 좋죠. 강민혁의 얼굴에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세안그룹을 구하기 위해 들어온 구원자가 사실은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던 월스트리트의 스파이였다.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윤 회장은 마침내 결심했다. 좋네, 당장 실행하게. 이사회는 내가 소집하지.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들은 한지원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들이 평생 일궈온 세안그룹의 심장에 스스로 비수를 꽂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즉시 재무총괄 박 이사와 RD센터 소장을 불렀다. 그들 역시 한지원의 감사 리스트에 올라 있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지시 아래 세안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핵심 데이터를 조각내어 위장된 해외 서버를 통해 경쟁사의 하청업체로 흘려보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한지원의 감사팀이 사용하는 임시 서버에 접근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로그 기록을 심었다. 감사팀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의 여러 영역에 접근 권한을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그를 조작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했다.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친 뒤 RD 센터 소장이 보안 침해를 발견한 것처럼 꾸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소문은 즉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한지원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다. 3년 전의 파운 스캔들과 맞물려 이 이야기는 묘한 설득력을 얻었다. 직원들은 동요했다. 강민혁의 비자금 문제보다 당장 회사의 미래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내부의 적개심은 순식간에 한지원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고용한 뉴욕의 엘리트 팀은 침략자이자 스파이로 낙인 찍혔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한지원의 비서가 긴급하게 보고했다.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며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다. 덫을 놓았군요. 우리가 그 덫을 밟아주길 바라면서 권희준이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RD 데이터 유출이라니. 강민혁이 이 정도로 미쳤을 줄은 몰랐군. 이건 자해 행위야.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죠. 지원이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가 이 프레임에 걸려들어 방어하는데 급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그들은 최 부장의 장부를 무력화시킬 또 다른 음모를 꾸미겠죠. 이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사회는 내가 상대하겠소. 당신은 당신의 일을 계속해요. 이 진흙탕 싸움에 당신이 직접 나설 필요 없어. 아니요. 지원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저를 겨냥한 공격이에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그리고 강민혁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려줘야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최 부장에게서 받은 프로젝트 제우스의 원본 장부를 금고에서 꺼냈다. 이제 이사회를 무덤으로 만들 시간이었다. 이사회실은 살얼음판 같았다. 강민혁과 윤 회장은 비통한 표정으로 피해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RD 센터 소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데이터 유출 경로와 그 로그가 한지원의 감사팀 서버에서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브리핑했다. 다른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지원에게 쏠렸다. 한 이사, 해명하십시오. 이게 사실입니까? 한 이사가 소리쳤다.
강민혁이 결정타를 날리려 입을 열었다. 한 이사님, 3년 전 일로 저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행위는. 그는 교묘하게 그녀를 복수심에 눈이 먼 여자로 몰아갔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권희준이 책상을 내리치려던 순간 한지원이 그의 손을 가볍게 눌렀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동요하는 이사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민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 상무님, 연기력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세안그룹을 떠나시면 배우로 전업하셔도 되겠어요.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이사회장이 술렁였다. 데이터 유출이요? 물론 심각한 문제죠.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뜬 것은 RD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젯밤 최 부장의 공원에서 찍힌 강민혁의 청소부들이 제압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그런데 강 상무님, 회사 기밀 유출을 걱정하시는 분이 어젯밤에는 왜 저에게 이런 청소부들을 보내셨을까요?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상관 있죠. 지원이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보안시설에서 촬영된 청소부들의 자백 영상이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지시로 한지원을 납치 혹은 처리하려 했다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었다. 회사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살인 교사까지 하시는 분이 갑자기 회사 기밀 유출을 걱정하신다니. 앞뒤가 맞지 않네요. 이사회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RD 유출 문제에서 순식간에 최대 주주의 아내이자 감사 총괄 이사에 대한 살인교사 미수 사건으로 바뀌었다. 윤 회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저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권력을 이용해. 조작이라고요, 회장님. 지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프로젝트 제우스의 원본 장부였다. 최규호 부장의 필체와 페이지마다 찍힌 윤 회장의 붉은색 결제 사인이 선명하게 스캔되어 있었다. 그럼 지난 10년간 회장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장부도 조작입니까? 한지원은 스크린에 떠오른 장부의 한 항목을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다. 그 항목의 자금 수신인은 방금 전 비통하게 데이터 유출을 보고했던 바로 그 RD 센터 소장의 스위스 은행 계좌였다. RD 센터 소장님, 지난 5년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빼돌리신 이 300억 원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민혁의 완벽했던 반격은 한지원의 더 완벽한 역공 앞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판 무덤에 자신의 모든 공범과 함께 빠져버렸다. 이사회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한지원의 레이저 포인터가 스크린 속 300억이라는 숫자와 RD 센터 소장의 이름을 나란히 비추고 있었다. 센터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아니, 저건 모함이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웅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스위스 계좌 번호가 어떻게 저 장부에 적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모함이라고요? 한지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다. 그럼 이것도 모함입니까? 그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음성 파일이었다.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강민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 이사, RD 소장, 지금 당장 데이터를 넘겨. 그리고 모든 로그 기록은 한지원의 감사팀 서버로 향하게 조작해. 그 여자가 서버 전체를 미러링해 갔으니 의심하기 딱 좋아. 알았어? 그것은 강민혁이 RD 데이터 유출을 지시하고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바로
그 긴급 대책회의의 녹음이었다. 한지원의 팀은 청소부 사건 이후 강민혁과 윤 회장의 모든 통신 라인과 핵심 공범들의 사무실을 24시간 감청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묻히는 순간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현재 진행형 범죄를 입증하는 최종 증거였다. 자, 자네가 감히. 강민혁은 스피커를 노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3년 전 그가 단상 위에서 한지원을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눈빛은 사라지고 덫에 걸린 짐승의 공포와 광기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3년 전의 순진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열수 앞을 내다보는 무자비한 전략가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른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선 현직 임원이 그룹의 핵심 기술을 고의로 유출시키고 최대 주주의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강민혁 상무, 윤 회장님.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회사를 팔아먹으려 한 게 한 이사가 아니라 당신들이었어. 고성과 비난이 쏟아졌다. 윤 회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그의 노회한 얼굴은 한순간에 20년은 늙어버린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사위가 결국 자신과 회사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반격도 시도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바로 그 순간 강민혁이 이성을 잃었다.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모든 걸 조작한 거라고. 그는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한지원을 향해, 정확히는 그녀의 앞에 놓인 노트북을 향해 달려들었다. 모든 증거가 담긴 그 노트북을 부숴버릴 생각이었다. 지원 씨, 권희준이 외치며 그녀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그보다 빠른 이들이 있었다. 회의실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권희준의 보안팀 요원 2명이 순식간에 강민혁의 앞을 가로막았다. 단 한 번의 간결하고 무자비한 동작으로 한 요원이 그의 팔을 꺾어 뒤로 돌렸고 다른 요원이 그의 무릎 뒤를 가격해 바닥에 무릎 꿇렸다. 악, 강민혁의 비명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3년 전 그가 한지원에게 주었던 모욕과 똑같은 자세로 그는 이제 모든 이사들 앞에서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감히 날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나 아버지. 그는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발버둥 쳤지만 그를 누르는 손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패배했다. 완벽하고 처참하게.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저 자신의 추함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권희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가웠지만 회의장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보안팀, 강민혁 상무, 윤 회장, 박 이사, 그리고 RD 센터 소장을 즉시 현시간부로 직위 해제하고 사내 보안 시설에 구금하십시오. 그는 다른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검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외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들은 마치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방금 목격한 거대한 권력의 이동과 그 중심에 선 차가운 여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윤 회장과 공범자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강민혁은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한지원을 증오의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한지원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표정하게 자신의 손으로 심판을 내린 남자의 마지막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임무를 마친 자의 깊은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회의실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단 한순간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이사들도 하나둘씩 굳은 얼굴로 퇴장했다. 거대한 회의실에는 권희준과 한지원, 그리고 그녀의 감사팀 몇 명만이 남았다. 이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끝났어요, 지원 씨. 정말 끝났어. 지원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그의 품에 살짝 기댔다. 아니요, 아직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녀가 말한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윤설아였다. 그녀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는 소식과 남편과 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빗속을 뚫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녀는 텅 빈 회의실과 다정하게 안고 있는 이준과 지원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복도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을 목격했다. 너, 윤설아의 얼굴이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감히 내 남편과 아빠를. 그녀는 이성을 잃고 지원에게 달려들며 손톱을 세웠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지원에게 닿지 못했다. 이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윤설아의 손목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만하시죠, 윤설아 씨. 당신의 남편과 아버지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죄, 무슨 죄? 윤설아가 악을 썼다. 저 여자가 우리를 모함한 거야. 3년 전 일 때문에 복수하는 거라고. 이 불쌍하고 더러운 년. 그녀의 저주는 더 이상 지원에게 어떤 상처도 주지 못했다. 지원은 이준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3년 전 자신이 입었던 웨딩드레스처럼 새하얗게 질린 윤설아를 처음으로 동정심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복수? 지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정말 복수심만 있었다면 3년 전에 이미 당신을 찾아와 머리채라도 잡았겠죠.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는 윤설아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윤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나는 내 삶을 재건했고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이 회사의 주인의 파트너로. 지원은 윤설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3년 전 자신을 조롱하던 승리감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만이 가득했다. 당신 남편과 아버지는 내게 살인 청부업자를 보냈고 회사의 기술을 팔아넘기면서까지 나를 모함하려 했어요.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게 내 방식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윤설아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를 지나쳐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당신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 강민혁은 애초에 당신이 가질 만한 가치가 없는 남자였어요. 당신들은 똑같은 종류의 인간이었으니까. 이제 그 대가를 함께 치르세요. 안 돼, 가지 마, 한지원. 윤설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드레스와 보석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초라하게 빛났다. 지원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권희준의 손을 잡고 모든 악몽이 끝난 전장을 걸어 나왔다. 복도는 고요했고 그녀의 앞에는 3년 전 그날 잃어버렸던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과 윤 회장 그리고 그들의 핵심 공범들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이사회실에서 끌려 나왔다. 그들이 지나가는 복도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지만 곁눈질로 그들의 몰락을 목격했다. 3년간 철옹성 같던 권력의 상징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들이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권희준은 이미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신변 확보를 요청한 상태였다.
강민혁 씨, 윤모 회장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및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강민혁은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진 듯 발악했다. 이건 와,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불법 감금이야. 한지원, 권희준, 너희들 짓이지. 그의 외침은 텅 빈 로비에 공허하게 울렸다. 윤 회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늙고 지친 모습으로 묵묵히 수갑을 받았다. 그들이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자마자 세한그룹 정문은 지옥으로 변했다.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다. 세한그룹 강민혁 상무 긴급 체포, 윤 회장 일가,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속보가 쏟아져 나왔다. 한지원이 3년 전 홀로 걸어 나왔던 그 정문에서 이제 강민혁은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끌려나갔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뉴스의 일면은 세한그룹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세한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단순한 재벌 3세의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파혼 스캔들의 주인공 한지원이 세한그룹의 새로운 회장 권희준의 아내가 되어 돌아왔고 자신을 버렸던 남자와 그의 일가를 몰락시켰다는 극적인 스토리는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언론은 한지원을 복수의 여신, 월스트리트에서 돌아온 칼날 등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한지원은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시간이 없었다. 회사는 지금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었다. 그녀는 권희준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그룹의 혼란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즉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세한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한그룹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는 한지원을 그룹 정상화 TF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며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공표했다. 한지원은 전쟁터의 지휘관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어젯밤 제압했던 청소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그들의 자백은 강민혁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동시에 그녀는 최규호 부장과 그의 가족을 블랙옵스의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켰다. 부장님, 이제 안전합니다. 아드님 치료는 저희 재단에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최 부장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세한그룹 내부에 피바람이 불었다. 강민혁과 윤 회장 라인에 서서 적극적으로 비리에 가담했던 임원들은 모두 해고 조치 및 검찰에 고발되었다. 그들이 빼돌린 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즉시 시작되었다. 공석이 된 자리에는 권희준이 뉴욕에서 데려온 전문가들과 그동안 강민혁의 권력에 밀려나 있던 유능한 내부 인재들이 발탁되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윤서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들이 모두 동결되고 자금 세탁의 공범으로 지목되자 히스테리를 부렸다. 난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 다 남편이 시킨 일이라고요. 그녀는 모든 책임을 강민혁에게 떠넘기려 애썼다. 그녀는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죄수복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동하는 강민혁과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3년 전 그토록 격렬하게 사랑을 속삭이고 승리를 만끽했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서로를 향한 경멸과 원망, 그리고 파멸의 공포만이 가득했다. 윤서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가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혁은 독방에 갇혔다. 그의 변호사는 그에게 프로젝트 제우스의 원본 장부와 녹취 파일, 그리고 청소부들의 자백서 사본을 보여주었다. 증거는 완벽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한지원은 지금 뭘 하고 있지? 변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뉴스에 나옵니다. 세한그룹의 구조조정을 총괄 지휘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하한가를 쳤던 주식이 그녀의 개혁안 발표 이후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한지원을 짓밟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그녀의 발판조차 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그가 만든 이 썩어 빠진 제국을 해체하고 재건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 그녀의 치밀함, 그리고 그녀의 냉정함에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의 심판은 이미 끝난 것이었다. 그날 밤 모든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언론의 관기도 잠시 잦아들었을 때 한지원은 권희준의 회장실에서 텅 빈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년 전 뉴욕에서 자신을 벼리던 그 밤들과는 다른 고요한 밤이었다. 이준이 뒤에서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군. 지원은 그의 가슴에 조용히 기댔다. 아니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다. 그 눈에는 무너진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하는 리더의 책임감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민혁에 대한 심판은 끝났지만 한지원 자신과 세안그룹의 진짜 내일은 이제 막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시간은 강민혁과 윤 회장이 남긴 상처와 혼란을 천천히 씻어내렸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안게이트는 법의 엄격한 심판대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일. 법정은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한지원과 권희준은 방청석 앞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여전히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피고인석에 선 강민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대신 수의를 입은 그는 지난 6개월간의 수감 생활로 헬쑥하고 눈빛은 공허했다. 한때 제국을 호령하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곁에는 휠체어에 앉은 윤 회장과 넋이 나간 표정의 윤설아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감히 방청석 쪽을 돌아보지도 못했다. 판사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갈랐다. 피고인 강민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 증거인멸교사, 불법 기술 유출, 그리고 살인교사, 미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판결이 이어졌다. 겹겹이 쌓인 범죄 혐의는 그가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막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강민혁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강민혁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25년. 그의 인생은 사실상 끝난 것이었다. 윤 회장 역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마지막으로 윤설아, 그녀는 자금 세탁에 가담했으나 강민혁의 지시에 따른 점과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추징당하고 사회적 명예를 잃었지만 감옥행은 면했다. 땅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그들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교도관들이 강민혁과 윤 회장을 끌고 나갔다. 강민혁은 마지막 순간 고개를 돌려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3년 전의 그 냉담함도 이사회실에서의 광기 어린 분노도 아닌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졌는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지원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통쾌함이나 승리감이 아니었다. 3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홀로 걸어 나오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병상에서 눈을 감던 아버지의 얼굴. 길고 길었던 터널이 마침내 끝났다는 무거운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고 권희준이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세한 그룹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한, 사이헨이라는 이름은 유지되었지만 그 속은 블랙옵스의 DNA로 완벽하게 재편되었다. 권희준은 회장으로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한지원은 부회장, 바이스 체어우먼의 직함으로 그룹의 모든 실무를 총괄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과거 윤 회장이 앉아있던 빌딩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그녀는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의사결정을 내렸지만 동시에 강민혁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프로젝트 제우스와 같은 불법적인 비자금 통로는 모두 폐쇄되었다. 그 자금은 직원들의 복지와 R&D 투자, 그리고 사회 환원재단으로 흘러들어갔다. 최규호 부장은 모든 법적 절차에서 핵심 증인으로 활약한 뒤 명예롭게 은퇴했다. 한지원이 약속한 대로 그의 아들은 블랙옵스가 지원하는 해외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세한그룹은 한지원 부회장의 리더십 아래 기적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시장은 그녀의 투명한 경영 방식과 혁신적인 사업 재편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주가는 폭락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버림받은 여자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중 한 명으로 우뚝 섰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한지원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떠났던 이 도시가 이제는 그녀의 발 아래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희준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무슨 생각해? 지원은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댔다. 그날 생각이 났어요. 3년 전, 아니, 이제 거의 4년 전이네요.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그날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때 강민혁이 나한테 말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만 사랑해. 라고. 그 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내게 해준 유일한 진실이었어요. 지원이 몸을 돌려 이준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평화로웠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버렸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죠.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고요. 이주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날의 당신에게 지금의 당신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그것은 3년 전의 불안한 미소도 이사회실의 차가운 미소도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따뜻하고 견고한 미소였다.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그날 무너지지 않고 울면서도 끝까지 걸어 나와줘서 고맙다고. 강민혁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잿더미 속에서 무엇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녀는 이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네요. 권희준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아니, 지원 씨.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창가로 이끌었다.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의 눈앞에 찬란하게 펼쳐졌다. 3년 전 단상 위에서 엇갈렸던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의 빛으로 합쳐져 새로운 아침을 밝히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완벽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